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최근 사회와 단절된 은둔 고립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번 달에 은둔 고립 청년 실태조사에 나서는데요. 그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의 조사와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은둔 고립 청년 통계 작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둔 고립 청년은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최대 13만 명의 은둔 고립 청년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환산하면 무려 61만 명의 청년들이 사회적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61만 명, 대한민국 전체 청년의 5%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겠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현황 파악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통계는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국가통계 분석을 통해 6개월 이상 은둔한 청년들을 은둔 고립 청년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미국은 1년 이상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들을, 또 독일에서는 학생의 관심과 소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진찰하고 진단해야 정확한 처방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조사 역시 은둔 고립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8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착시 얘기했죠? 예. 지난 시간에 책 색깔이. 죄송합니다. 색깔이요. 네. 이번 시간에 착시를 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색깔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장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대한 약간의 그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들으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자,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색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반사된 빛을 본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어떤 사물이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면, 그래서 뭐 빨간색 파장을 반사하면 그걸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송경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품격 있게 다루지 않습니까? 예. 색을 우리가 느끼려면 봐야 되는데 예. 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야기해봤던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뭐 적외선, 자외선, 전파 이런 것들이 같은 전자기파인데 이게 뭐냐? 왜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보는 것의 주체가 과연 무엇인가? 뇌가 본다라고 한다면 뇌가 세상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뇌가 보는 세상 말고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혹은 어떤 색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자기파들은 파장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데 우리 망막의 시세포를 자극해서 흥분시킬 수 있는 파장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흥분 신호가 시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이 될 거고, 뇌가 그 흥분을 통해서 주변 세상을 이제 3D로 구성을 해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망막에는 여러 시세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빛에 민감한 막대 모양 세포가 많이 있고 양은 적지만 특정 파장에 예민한 원뿔 모양 세포가 이제 SML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대 모양 세포는 엄청 예민해요. 그런데 색은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예. 정말 어두울 때 뭐 달만 떠 있거나 별빛만 있을 때도 살짝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는 거의 흑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원뿔 모양 세포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빛의 삼원색, 우리가 RGB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민한 파장이 정해져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신호 세기를 우리가 재구성을 해서 뇌가 천연색을 감지한다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네, 저 정확하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드는 게요. 네. 색을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S, M, L 세 종류의 원추 세포가 있으니 결국 우리 모두 같은 색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규격화된 모니터처럼 그렇게.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규격화라는 것이 좀 대충 이루어진 예. 좀 간의 수공업 수준의 규격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 체크가 좀 QC가 형편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파장이 원래는 이제 숏, 미디엄, 롱 이렇게 해서 SML이라고 하는데 네. 각각의 사람이 느끼는 피크 파장이 똑같지가 않아요. 피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원래 유전적 다양성에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예. 또 그 새 원추 세포의 비율이요. 예를 들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R 하나, G 하나, B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있는 원추 세포의 비율도 차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만약에 특정한 원추 세포가 소실되거나 양이 적으면 그쪽 파장의 빛을 감지를 못하겠죠. 이거는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빛이 안 보인다는 건 아니고 예. 구분을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 망막의 C세포가 다 정상입니다. 신호도 잘 들어와요. 그런데 결국에 세상을 구성하는 거는 뇌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뇌의 시각 중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문제가 있는 뭐 마약 그런 거 말고 예전에 예. 썼었던 뭐 LSD라든가 이런 마약들의 마약류를 보면 소리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뭔가 원래 청각 중추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시각 중추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맛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뇌가 구성을 하니까요. 일종의 환각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보정을 해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기 예. 때문에. 그런데 모두 같은 색을 보는 건 아니니까 흔히 이제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말하자면 화이트 밸런스상 좀 누런 세상을 보는 거고 예. 누군가는 좀 푸르스름한 세상을 보는 건데 같은 세상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맹이나 색약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최근에 또 더글로리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긴 했었는데 특정 원추 세포가 기능 이상이 있거나 비율이 다르게 되면 생명이나 색약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으로 예.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를 원래 못했어요. 예. 그럼 이분들은 힘들까요? 제가 그걸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어느 날 매가 뭐 비둘기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일단. 네. 야, 너는 하늘을 못 나네. 너무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마도 나 괜찮은데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대꾸할 것 같고요. 예. 나비가 지난번에 곤충은 자외선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예. 나비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넌 자외선을 못 봐? 그러면 이 다채로운 꽃잎을 너는 그냥 되게 단색으로 보겠네? 라고 말하면 나 괜찮은데? 난 충분히 예뻐라고 할 것 같고요. 혹시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 아십니까? 그럼요. 프로토스가 말을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는 텔레파시를 못하냐? 직접 말을 해야 되냐? 그럼 너무 불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그렇게 안타깝게 절 쳐다보는데 아니 텔레파시 못해도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가 느끼기에 선천적으로 어떤 색약이나 생명인 분들이 과연 이게 불행하거나 굉장히 뭐 아주 그냥 힘들 것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예. 삶이 불편하겠죠. 이유는 예. 뭐냐? 우리 사회가요. 새 원추 세포가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되어 있죠. 말하자면 예. 왼손잡이 같은 느낌이에요. 왼손잡이가 자연에서 뭐 불편할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필기를 할 때 옆 사람이랑 팔이 자꾸 부딪힐 거고요.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위치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본다는 건 뇌가 재구성한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그거는 처음부터 거기에 적응한 경우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세상은 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 퇴화된 상태로 초음파로 동굴 안을 보는 박쥐가 있다. 혹은 뭐 눈이 퇴화돼서 보지 못하는 거의 시력이 없는 두더지가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그 뭐 박쥐가 보는 세상이 그리고 박쥐가 느끼는 세상이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동굴 안을 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예. 다르게 보겠죠. 그렇지만 누구 세상이 더 우월하거나 진짜 세상은 뭐에 더 가깝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예.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우리가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불편하다라는 건데 하나 예시를 드릴 게 있어요. 예. 아주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은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력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백내장 때문인데 예. 백내장은 사실 교정이 외과 시술로 간단하게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였죠.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었다 보니까 시각 중추가 자극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분은. 예. 그래서 세상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개안 수술을 했습니다. 네. 이제 눈이 보이고 시각 중추가 사실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자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개안 수술을 했어요. 이제 오랜 재활 훈련을 했죠. 이분이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분명히 보이는데 문을 열 때 손잡이를 우리가 딱 잡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않고 더듬어요. 더듬으면서 손잡이를 찾고 눈은 뜨고 있는데 네. 의자에 앉을 때도 한 번에 의자를 드럭하고 빼야 되는데 더듬어서 의자를 빼고 앉을 때도 더듬어서 앉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처음에 행복하다가 너무 기쁘다가 이분을 위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물어봅니다. 혹시 안 보여? 그러니까 아니야 보여.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더듬어? 그러게. 자 이런데 이 환자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뇌가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까지 걸렸다는 이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각자의 세상이 완벽하다는 거는요. 사실 헬렌 켈러의 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없게 노력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뭐 과학 시간이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재구성된 것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시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세포들이 외부의 자극에 적응도 좀 하게 되고요. 또 뇌가 보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식사 중에서 뇌가 보정을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뇌가 보정하는 좋은 예로 맹점이 있는데 우리 모두 맹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맹점이 우리 시세포 구조가 특이해서 존재를 하는데요. 시세포가 망막 뒤로 신경이 당연히 망막 뒤로 나와서 이게 시세포 다발을 머리카락 묶듯이 질끈 묶어서 뇌 뒤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눈에서 나온 신경이 뇌로 가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시세포의 신경이요. 망막 앞으로 나옵니다. 눈 앞쪽으로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그럼 그 신경들을 모아서 망막을 뚫고 안구 뒤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경다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하자면 시세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빛을 못 봅니다. 예. 그래서 맹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선 키보드랑 유선 마우스를 쓰시고 있어요. 당연히 전선이 뒤로 나가야겠죠. 컴퓨터 연결되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 나오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에 계속 걸리적거리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모아서 이제 이걸 묶어서 이제 뒤로 보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눈이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한쪽 눈만 한번 떠보시고요. 예. 같이 이제 윙크를 하는 겁니다. 왼쪽 눈을 감으시고요. 오른쪽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정면을 쳐다보는 상태에서 이제 따봉을 외치면서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엄지손가락을요. 자, 이제 엄지손가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초점은요. 그냥 앞을 정면을 보시고 이 엄지손가락을 조금씩 오른쪽으로 빼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다 보면 제 경험상 한 20도 정도 오른쪽에 맹점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내 시야에서 초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20도 정도 가면 손가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맹점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이 맹점이거든요. 예. 그럼 정보가 안 들어옵니다. 예. 그럼 눈을 뜨고 있을 때 거기가 까맣게 보여야 돼요. 까만 구멍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죠. 예. 왜냐하면 망막의 그 부분에 정보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 뇌가 무의식 안에서 처리를 해가서 거기를 마치 실시간 포샵을 하듯이 연결을 해주는군요. 맞습니다. 다 보관을 해서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세포가 적응을 하고 뇌가 보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보정이 없으면요. 우리 눈앞에 혈관이 있어요. 당연히. 예. 그리고 거기에 적혈구, 백혈구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노이즈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뇌가 이런 혈구의 움직임을 분명히 신호가 들어오지만 보정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냐면요. 적혈구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큰 백혈구가 지나가면요. 그게 백혈구의 흐름이 보이기도 해요. 그게 블루필드 내시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뇌는 항상 보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보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맹점이 없는 형태로 진화 발전한 게 더 최적화된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이제 사실 오징어의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로 야 눈의 그 형태를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진화라고 하는 거, 진화론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를 눈을 보기도 해요. 정말 제대로 창조가 됐다면, 설계가 됐다면 오징어처럼 우리가 생겨야 되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거? 포유류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때 문제를 대충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뇌가 재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하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 뭐 이런 것도 일어날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성의 발에 매력을 느끼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어떤 예. 성적인 패티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발 패티시가 있어요. 그럼 패티시는 원래 성적인 부위가 아닌데 그런 사물이 아닌데 성적 자극을 받는 걸 우리가 패티시라고 하는데 별별 예. 이상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발 패티시가 가장 비율이 동서양 막론하고 다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뇌의 감각기관이랑 연결된 부위가 있어요. 뇌에 당연히. 예. 그걸 체감각 피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의 자극을 받으면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요. 입술의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 정보가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감각신경의 인풋을 받아들이는 인터페이스가 뇌에 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손과 발 중에서 더 넓은 뇌 부위를 자극하려면 손일까요? 발일까요? 손 아닐까요? 그렇죠. 손이 우리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손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손은 뇌랑 1대1로 매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뇌에서 넓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합니다. 근데 네. 발은 둔감해요. 대충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감각이 예민한 얼굴, 뭐 입술 이런 부분들은 뇌에서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기의 자극을 받으면 예. 그러면 자극되는 뇌의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거기가 어디 있냐면 바로 발 옆에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건 이제 흥미로운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원래는 발을 만지면 자극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노이즈가 껴서 그 옆부분을 자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만졌을 때 자극되는 게 어쩌면 성기까지 자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제기한 학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예. 발을 보고 흥분하는 패티시의 비율이 워낙 높은 거를 이렇게 뇌의 착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발을 봤을 때 자극을 받는다. 그렇다면 자극 역시도 야 진짜 자극은 뭔지 참 이것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요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노이즈를 탄 거로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의 뇌가 흥분하면 그냥 외부 세상을 보고 구성하는 게 뇌니까 진짜 자극을 받은 게 맞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통각신경이 마취가 돼서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픈데 착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안 아픈 건가요? 안 아픈 안 거죠. 아픈 거죠. 예. 우리가 볼 때 막 피투성이 피를 흘립니다. 예. 야 그래도 너 아파야 정상이야 해봐야 이 사람은 안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의 세상은. 반대로 있지도 않은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럼 가짜고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죠. 뇌가 아프다고 느끼면 진짜 아픈 건데 예. 짧게 제가 환상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 손을 잘라낸 환자가 있었어요. 네. 사고가 나서. 근데 환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자기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다고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손톱이 막 손가락을 파고들고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느껴요. 예. 아니 이 환자가 자기 손이 없는 걸 모릅니까? 알죠. 그렇죠. 아는데 아픈 겁니다. 손톱이 손을 파고들 정도로 손을 꽉 쥐고 있고 이걸 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 손을 어떻게 핍니까? 못 펴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신경 말단에 어떤 노이즈가 낀 것 같다라고 해서 신경 말단을 계속 절개를 했어요. 절제를 예. 했어요. 말하자면 좀 끔찍하지만 조금씩 팔을 조금 더 자르는 겁니다. 어휴. 신경 말단을요. 예. 근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뇌가 고통을 느끼니까 그건 사실인 거죠. 이 환상 사지를 절제하는 그 수술을 거울 상자를 이용해서 성공한 라마찬드란 박사의 사례가 좀 유명한데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정상인 손을 두고요. 가상의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환상사지 그 손을 나란히 올려놓게 시킵니다. 예. 그다음에 눈에 가운데다가 거울을 두고 한쪽에서 보면요. 이 환자가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정상인 손이 보일 거고요. 예. 실제로는 없지만 이 정상인 손의 거울에 반사된 상을 보고 있겠죠. 양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양손이 있는 것처럼 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당연히 이 사람은 거울상인 거 압니다. 가짜인 거 압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아픈 손, 꽉 쥔 손처럼 정상인 손도 꽉 쥐게 해요. 예. 자, 그럼 이제 양손이 꽉 쥐고 있는 걸 보이죠?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동시에 펴라고 합니다. 그때 펴집니다. 오. 뇌가 착각을 일으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놀랍게도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 거울 상자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했을 때 환상통이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뇌가 인식하는 것이 진짜다. 우리가 착각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 착각이 아닐 수도 있고 그 개체나 개인한테는 사실 사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거죠.
예. 참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신체 일부 부분도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해결을 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사실 보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도 많죠. 그렇죠. 우리가 뭘 소비한다든가 투자한다든가 뭐 어떤 매체에 호감을 갖는다든가 이게 다 보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분야에서도 보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메타 교수팀이 연구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보는 광고의 숫자가 물론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한 뭐 6천 개 가까이 된대요. 6천 개요? 네,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는 그러네요. 거죠. 무의식에서. 예.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그 여러 가지 광고들 중에서 본인들 걸 기억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색깔로 노출했었을 때 제일 기억을 많이 할까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교수 팀에서는 붉은색 배경으로 단어를 36개 보여주고 그리고 파란색 배경으로 단어를 36개 동안 보여준 다음에 2분 동안 보여준 뒤에 20분 후에 얼마나 더 많이 기억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붉은색 단어 배경으로 보여줬었을 때 훨씬 기억력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한 팀에서는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우리가 옵션을 할 때 가격 경매를 했을 때 어느 쪽에서 좀 더 가격을 더 높이 지를까 이런 것들도 연구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협상을 할 때는 협상 가격을 또 어떤 배경 색깔로 보여줘야 좀 더 가격이 낮아질지 이런 것들도 연구하기도 하고 합니다. 아, 모든 게 다 미장센의 느낌이 좀 있네요. 참 우린 참 보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장동석 출판 평론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부터 만나볼까요? 코로나 거의 한 3년 동안 예. 많은 책들이 새롭게 조명됐는데요. 이 책도 정말 많이 조명됐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 소설가 조반니 보카치오의 작품인데요. 데카메론. 예. 보통 10일간의 이야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곤 하는데요.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흑사병 페스트가 창궐하던 시기에 쓰인 소설인데 이 작품이 근대 소설의 시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코로나19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코로나를 흑사병과 비유했던 그런 기억들 많이 납니다. 사실은 뭐 치료제가 없었던 뭐 지금도 사실은 계속 개발하고 있는 예. 단계이지만 당시 유럽 상황 보면 유럽에서만 한 3천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야, 그때 유럽 인구가 뭐 지금에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숫자네요. 뭐 의술, 뭐 치료약 변변하지 않았으니까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코로나19 초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혼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흑사병 창궐했을 때를 배경으로 했던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 소설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나요? 페스트로 가족을 잃은 부인이 7명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피렌체 대성당 미사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전염병도 무섭고 사람 많은 데보다 교회로 나가 있으면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청년 3명이 이제 가세해서 10명이 되는 거죠. 교회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죽음의 공포가 짙게 드리웠지만 이들 10명은 우리 여기서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10명이 하루에 한 편씩 열흘 동안 100편의 이야기를 쏟아낸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데카메론입니다. 10명이 하루에 한 편씩 열흘간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생각해보니까 데카가 숫자 10을 의미하니까 예. 데카메론 그런 뜻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 같아 보이는 이 책이 네. 근대 소설의 선구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14세기는 신이 모든 걸 좌우하는, 종교가 모든 걸 좌우하는 세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작품 물론 종교 얘기도 등장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뭐 결혼, 가정, 경제, 종교 다양한 사회 문제를 그려냈기 때문에 소설의 효시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첫날 첫 번째 이야기 제일 궁금합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피렌체의 고리대금업자 차펠레토가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 프랑스 부르고뉴를 방문하게 돼요. 하지만 갑자기 이제 사는 곳으로 옮기니까 병이 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라도 나 천국에 가야겠다. 그러면서 지인에게 성직자를 좀 빨리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차펠레토가 정말 혼신의 연기를 펼치면서 예. 고해성사를 해요. 예. 여기에 감동한 성직자 눈물까지 흘리고요. 차펠레토의 죄를 용서하고 심지어 주일에 예배당 가서 설교의 소재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감동한 사람들 차펠레토를 성 차펠레토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이게 사실은 혼신의 연기를 통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펠레토는 성인이 되고 성인이어야 할 성직자는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된 거잖아요. 물론 미담을 전파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14세기 소설인데 우리 시대에 비슷한 구석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몇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넷째 날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탕크레디 공입니다. 과부가 된 딸이 좀 신분이 미천한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의 목숨을 빼앗아 버려요. 아예 딸의 사랑을 단념시키려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또 선택하나요? 예. 딸이 잔에 독약을 발라서 그 술을 마시고 자결을 해버리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당대 귀족들은 대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보카치오는 다양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권력자들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가 이 이야기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네, 100편의 이야기 오늘 방송에서 당연히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이 단편 모음 같아서 쉽고 편하게 읽어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14세기 유럽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대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중세 암흑기 정도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종교로만 통하던 시절, 그런 시절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더욱 그런 인간들의 모습에 위선과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권력자들에게. 예. 사랑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개는 인간의 탐욕, 이중성을 보여주거든요. 보카치오가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의 고뇌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당대 사람들이 글은 몰라도 누군가 전해준 이야기에 환호했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보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힘 이게 데카메론에서도 참 풍겨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찌 보면 오늘 두 번째 책도 그래서 이야기와 관련된 책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작가 로버트 맥키와 마케팅 전문가 토머스 제라스가 함께 쓴 스토리노믹스라는 책인데요. 예. 사실 우리 시대는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소비 패턴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마케팅 관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붙잡고 유의미한 정서적 경험을 보상해주는 스토리 중심 마케팅이 왜 대세일 수밖에 없는가 이 책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리 중심 마케팅이라는 건 이미 기업이나 뭐 어떤 지자체 이런 데서 이야기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구경 온다, 제품을 산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선보이고 있고 성공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단체들 기업에서 우리의 스토리는 뭐냐, 뭐 이거를 이제 찾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광고를 위해서 기업들이 신문이나 TV 매체를 빌리기보다는 이제 자체 플랫폼, 브랜드 스토리를 생산하는 그래서 스트리밍하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유명한 기업들 뭐 나이키, MS, IBM 같은 기업들인데 이 스토리 중심 마케팅으로 바꾼 경험담을 이 책에서 이제 잘 소개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 전통적인 광고를 뛰어넘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TV 자주 보는 편인데요. 중간에 요즘 중간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솔직히 어떤 재밌는 프로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간 광고 나오거나 그러면 특히 스토리 광고 길다 보니까 흐름이 끊겨서 별로 달갑진 않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1시간 드라마에 그냥 50분 이렇게 쭉 했잖아요. 예. 근데 뭐 길게는 뭐 3번도 하고 4번도 하는데 저자들이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케팅 방해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영상 채널 즐겨보지만 광고는 스킵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끼어든 광고가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하고 불쾌감마저 주기 때문인데 네. 이 책에서는 18세기의 벤저민 플랭클린 시대의 신문에서부터 현대의 TV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고의 흥망성쇠를 추적하고 있어요. 특히 말씀하셨던 끼어들기식 광고가 어떻게 소비자들의 반감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먼저 책 서두에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끼어들기식 광고는 뭔가요? 사실은 기업들은 독자들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뭐 광고의 크기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글자의 폰트라든가 배열 이거 계속 바꾸면서 실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광고 전략이 독자가 기사 스토리를 읽는 도중에 광고를 끼워 넣는 끼어들기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영화관에서도 이제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사 스토리로 독자의 흥미를 끈 다음에 중간에 브랜드 메시지로 흐름을 끊어 놓는 것이죠. 예. 독자의 사고 흐름에 끼어들어서 브랜드 메시지를 소비자 의식 속에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의 몰입을 방해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셈인 거죠. 그렇겠네요. 끼어들더라도 스토리로 약간의 포장을 하면 내가 지금 광고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 이런 느낌 덜 하겠어요. 그 30초 광고가 재미있으면 예. 영화는 생각이 안 나고 그 광고만 생각나요. 광고만 생각이 저도 나는 기억 거죠. 몇 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생각을 잘 이어주고 이성적인 메시지를 명료하게 덧입혀주면 이것만큼 좋은 광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스토리라는 건데요. 사람들의 관심 자연스럽게 붙잡고 긴장 놓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정서적 경험을 보상해주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인류가 오래전부터 우주라든가 시간,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왔잖아요. 예.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야기한 수단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원인과 결과 표현하고 사건들을 통합해서 무엇이든지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잊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리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또 단합시키기도 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 광고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사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저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장동석 평론가님께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고전도 많이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고전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 14세기, 뭐 17세기 이때 만들어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의 내러티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고스란히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새로이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야기 속에 살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야기 만들 수 있지. 예. 하지만 착각이라고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평생 스토리 보고 들었으니까 나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짐작할 텐데 이건 연주회 한번 다녀와서 작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잘 짜여진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기 연주법 터득하듯이 기술과 형식의 체화, 몸으로 익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들은 독자들이 상황별로 창작 기술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보편적인 형식과 전략까지 이제 조금씩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허구 전달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의 기본 요소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이제 큰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스토리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더 중심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 어느 대목에서 그 관객들이 웃었는지 또는 재밌었는지 그 영상이 어느 시점인지를 분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영화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저 90년대, 2000년대 야구 볼 때는 무슨
무슨 뭐 어떤 다양한 수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30 몇 개 먹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의 정보였는데 요즘은 무슨 투수들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 나오는 데이터들 거예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데이터 야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현대에는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각광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데이터만큼 스토리도 중요하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일어난 일들을 열거하고 스토리는 그 일들이 어떻게 어째서 일어났는지 잘 엮어서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데이터는 수량과 빈도에 따라 사실의 목록 작성하고 스토리는 이런 사실의 이면과 배후에 놓인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 없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역동성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소재 가지고 원인과 결과 사실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사건 펼치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스토리다. 저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마케팅에서 스토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우리가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막 밀려가고 있잖아요. 이제껏 웃기다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 보면서 웃게 되고 또 비극적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에 울게 되는 시점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게 스토리의 힘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껏 몰랐던 삶에 대한 통찰을 스토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양한 감정들 그것들 우리가 체득할 수 있고요. 이런 생각과 감정의 융합이 결국은 인간 내면에 있는 풍요로움들을 일깨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마케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스토리가 그 세계를 넓혀갈 때 인간의 삶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이 책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스토리노믹스와 데카메론 두 권의 책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 책 스토리노믹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는 것. 이 책에서 아예 목적을 규정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더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책 말미에 쓰고 있거든요. 마케팅적인 접근도 좋지만 한 사회를 이해하는 창으로서 이 책을 읽어봐도 좋을 듯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데카메론이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사회를 읽어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과 사회를 또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 같아서 오늘 데카메론과 스토리노믹스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장동석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고전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따뜻해지는 느낌도 받거든요. 제가 아는 최근에 글로벌 영화사는요. 특정 영화 장면에 사람들의 뇌신경이 재밌게 느꼈을 때 그 뇌신경이 뭔지를 분석해서 그 뇌신경을 똑같이 자극만 해주면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연구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좀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